불법 연구의 대장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총부로 뛰어갔죠. 초실에 단을 높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종사님을 모시고 그때 하여튼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질 문명이 노예가 되고 있는 일체 생명을 건지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적극적인 교화 자세가 바로 재생의세인데요. 소태산 대종사님을 친견한 제자로 일생을 교육 현장에서 재생의세를 실천하면서 인재 양성에 헌신한 분이 있습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원불교 교립대학인 원광보건대학교 초대학장을 역임한 북일교당 로산 전송환 종사 초대했습니다. 로산 종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익산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예, 95세 연세가 무색할 만큼 정정해 보이시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밤 9시 반이면 잠자리에 들어가요. 네. 그런데 바로 11시 반쯤에 깨요. 그래가지고 12시가 되더라까지는 가만히 누웠다가 새 기운을 받는다는 기분으로 12시 지나서 일어나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는 교단의 무궁한 발전과 세계의 평화, 인류의 행복을 기원하는 심거를 올리고 이어서 저희 집안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심거를 올려요. 그러고 나서 기원문을 읽고 그리고 이제 독경을 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신문 보고 교리 공부하고 예. 그리고 이틀 만에 한 번씩 요가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때로는 만나고 그럽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개 서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소태산 대종사님 당시 얘기를 듣고 싶은 많은 교도님들 강의도 하고 다니시고 그러신다고요. 지금까지 한 30곳을 다녔는데요. 예, 교당 30곳 이상을 예,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고 계시군요. 예. 예. 원불교 만나게 된 인연을 좀 함께 얘기 듣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로사님의 조모님은 원불교 우리 교전에 등장하는 분이세요. 성타원 전삼삼 선진이신데 할머니이신 이 전삼삼 선진 어떻게 원불교를 처음에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100일 기도를 해가지고 저희 선친을 낳으실 정도로 신앙심이 깊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원기 7년 초파일, 4월 초파일에 절에 연등 구경을 갔다가 예. 거기에서 삼타원 최도화 선생을 만났어요. 최도화 선생은 그때 행상을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몇 차례 들려서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예. 그런데 삼타원님이 할머니더러 부안 변산에 생불림이 나셨다. 한번 뵈러 가자고 그랬어요. 할머니는 그런 걸 아주 좋아하니까 즉석에서 예. 승낙을 하고 나를 받고 예. 떠나게 됐는데 예. 지난 마령서 부안 복례산까지 가려면은 한 150일 정도 돼요. 그것도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네. 당장에 승낙을 해서 그 날짜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안 복례산으로 대종사님을 뵈러 갔는데 예. 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할머니가 이 어른은
틀림없는 생물임시다고 확신을 썼어요. 네. 그래서 즉석에서 제자가 되고 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종사님 아들로 올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지난 만덕산으로 오셨을 때 제 선친을 데리고 가셔서 그 자리에서 예. 부자 인연을 맺었어요. 그 후일에 은족법이 생겼는데 네. 은족법이 생겨서 이제 지원자를 받았더니 하도 수가 많아서 도저히 안 돼서 예. 미 혼자만 은족으로 받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저희 선친은 이미 결혼하고 있었는데도 이미 그 전에 아들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대로 은족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네. 기혼자들은 법자가 돼서 법자녀가 돼서 네. 이름이 달라졌어요. 네. 그만큼 신신 깊으신 우리 성타원 선진 할머님의 또 큰 영향으로 로사님도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성타원 전삼삼 선진께서는 한글은 물론이고 한자도 독학으로 깨쳐서 고대 소설도 막 술술 읽으셨다고요. 그만큼 영특한 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성타원 선진님, 할머님 어떤 분이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할머니가 함은 어느 정도 아셨는가는 제가 잘 모르고 그러나 옛날 불교 정전은 하문이 혼용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을 뭐 아쉬움 없이 그대로 다 잘 읽으셨으니까 아시는 건 틀림없죠. 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신앙심이 깊은 분이라 네. 대종사님에 대한 그 신앙심은 열반하더라까지 추워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예. 할머니가 날마다 새벽이면 대종사님 인사의어주로 가요. 네. 가면은 전날에 있었던 모든 집안 사정을 전부 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종사님의 지시도 받으시고 그래서 네. 했고 아침 저녁으로 심고를 올릴 때는 집 모퉁이로 가셔서 네. 서서 심고를 올리시는데 수도 없이 절을 하세요. 네. 네. 절을 하셔서 무엇을 기도하시는지는 제가 몰라도 참 기도 열심히 하신다 했는데 네. 저희 할머니가 절을 많이 하시는 것은 우리 교단에서는 유명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종사님 법설 하실 때에는 꼭 일어나서 수도 없이 절을 하시고. 절을 예. 하셨고 그것은 정산 종사님 때까지도 계속이 됐어요. 네. 그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식한 노인이 아무 관함 없이 그냥 무조건 일어나서 절한다라고 생각을 한지 모르지만은 저희 할머니는 법설이 막 이제 핵심에 도달했을 때 네. 꼭 일어나셔서 절을 하는 것이 가늠없이 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절을 하셨고 저희 할머니 따라서 또 대여섯 분이 같이 절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늘 어린 시절 할머님을 생각하면 모퉁이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대종사님 직접 받들고 문답감정 공부도 열심히 하셨을 것 같고요. 또 법설 할 때마다 핵심되는 자리에서 절하시면서 그 법설을 다 알아들으셨을 거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로사님 할머님과 함께했던 추억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저희 할머니는 저를 꼭 데리고 선방에 가셨거든요. 예. 저는 5살 먹더라까지 총무에서 저 혼자 남자 어린이는 저 혼자 했어요. 그래서 놀래 친구도 없고 이웃 동네 아이들이 총무에 오는 일도 없고 저도 이웃 동네 가본 일도 없고 총무에서 살았고 그래서 친구가 없으니까 갈 데라고는 선방밖에 없어서 그래서 선방에 가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도 듣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할머니 등이 업혀서 집에 돌아오고 그랬고, 할머니가 밭에 나가실 때는 저를 데리고 갔어요. 네. 그런데 저희 집에 고추밭이 있었는데 그 고추밭에 고추를 심어놨는데 이 개심이라는 해충이 새벽에 나와서 잘라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해충을 잡으려면은 새벽에 나가야 돼. 저도 할머니 따라서 밭에 나가서 이제 밭두르게 앉았으면은 할머니는 개심 잡아다가 제 손에다가 놓아주세요. 저는 그걸 주기들 못하고 그대로 지금 총부 종각이 있는 네. 그 산에 가지고 가서 풀밭에다 놓아주고 네. 그랬어요. 네. 저는 뭐 전생 뭐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살생을 싫어해요. 제가 나중에 학교에 있을 때도 숙취시에서 자취를 하는데 쥐가 빼다지에다가 새끼를 까놨어요. 네. 저는 그 주기들 못하고 밤에 복도에다 내놨더니 밤새도록 애미쥐가 다 물어가 버린 그런 일도 있었고. 네. 저는 생내적으로 살생을 싫어해. 네. 아, 그랬군요. 예. 할머님 따라서 선방에서 자다가 할머님에 엎혀서 집으로 돌아오는 추억도 많고, 예. 또 이렇게 밭에서 5살 어린이가 어찌 보면은 놀라기도 하고, 벌레를 손에 놨을 때 그랬을 텐데 또 가지런히 갔다가 또 놓아지기도 하고 참 특별한 그런 생활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기 15년 9월에 발간된 월말 통신을 보면 전삼삼 씨의 독지라는 제목으로 대종사님을 신성으로 모신 미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미담인지 좀 전해주세요. 옛날 이제 총부에서 양잠 사업을 했는데 뽕밭이 있었어요. 네. 그 뽕을 가지고 양잠을 하는데 이 풍뎅이라는 해충이 생겨가지고 이놈이 날아다니니까 잡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밤에 등불을 켜고 이제 풍뎅이들이 모여들게 해서 잡는데 물통에다가 뜬물을 넣어요. 네. 맹물로 해놓으면 넣어놔도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뜬물을 넣으면은 거기 이제 빠져 죽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풍뎅이 잡는 어른들이 깨림칙 했어요. 살생을 하면 죄를 받는지 아는데 어떻게 풍뎅이를 잡을 수 있을까 하니까 깨림칙 했는데, 그래서 법문도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살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잡아라 하셔서 잡게 됐는데, 네. 제 할머니가 했다는 것은 내가 공중사업을 위해서 살생하는 것은 그건 감당할 수가 있으나 내가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그런데 그때 산업부에서는 네. 노인이 애썼다고 이제 품삯조로 수고비를 주려고 했어요. 네. 할머니 얘기가 내가 공중사업을 위해서 풍뎅이는 만무독에 잡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과적으로 큰 죄가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건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거절한 그 미담이 월말 특히 났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공도 생활 철저히 지키면서 또 생활을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로사님의 부모님 역시 교단 창업기에 큰 역할을 하신 유공인이세요. 부모님도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선친은 처음 직책이 상조부석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교무부석이, 연구부석이, 서무부석이를 거치고 나중에 교무부장, 연구부장까지 하고 마침내 나는 서무부장을 해서 나중에 승진이 돼서 서정원장이 되셨어요. 네. 그때 서정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정원장하고 맞먹는 쌍립 드는 지위예요. 예. 교화는 교정원장이 맡고 살림은 서정원장이 맡는 그러한 직책이었어요. 그래서 교단 사업에 그렇게 전념을 하셨고, 대종사님께서는 새벽 4시면 저희 선친을 부르세요. 네. 새벽 4시에 부르셔가지고 전날 있었던 교중 상황을 일일이 청취를 하세요. 근데 오전 4시 오면은 대종사님께서 좌선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네. 이게 좌선이 끝나실 때 한참 정식경이 맑으신 그 가운데에서 네. 다 보고를 받으셨던 보고도 거예요. 받으시고 지시도 하시고 오는데, 들으시다가 마땅치 못한 것이 나오면 무엇이 하시면 눈에서 반짝 불이 났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어머니는 예. 가장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전무치시는 남편이 집안 살림을 걱정하는 것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친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네. 집안 단속을 철저하시라고 하신 분이고, 저희 어머니는 이지적이에요.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절대 반대하는 거고, 그러한 생활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는 한글 깨치신 정도로 집에 오셨는데, 네.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경전에 대해서 진리적으로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예. 그때 시골에서 이제 공부한다고 올라온 처녀죠, 말하자면. 예비 후보, 지금 같으면 예비 교무예요. 예. 그분들이 제일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밤에 강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강연해야 할 분들은 어머니한테 배워서 네. 구전구수로 한마디 하면은 따라서 오고 또 한마디만 따라서 오는 식으로 배워가지고 밤에 강연하고 회하고 했어요. 예. 네, 어머니가 그렇게 지도를 하실 정도로 네. 일찍 진리에 밝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유모 씨가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 와서 자네 어머니 예회날 강연하는 거 듣고 입교를 했다고. 네. 한만 봐도 시골 안학년인데 말씀을 들으니까 예. 그 참 잘하셔서 거기에 반해가지고 내가 입교했다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어요. 네. 그만치 어머니가 강연도 능란해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셨군요. 부모님 모두 우리 교단사에서 정말 큰 업적을 남기신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산종사님이 네. 나중에 저희 어머니들로 제가교무 제1호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아까 그 여자 예비 교무님들 교무들을. 가르친 그것을 네.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예비 교무님들이 어머님한테 와서 미리미리 강연도 배우고 회화도 배워가지고 예, 그런 큰 역할, 후학 양성에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로사님의 아버님 해산 전음강 대봉도께서는 이 어머니셨던 성타원 전삼삼 선진의 영향으로 앞서 전무 출신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종사님과 그 이후에 또 은자녀의 연을 맺으셨어요. 네. 예, 우리 로사님 후진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 해산 전음강 선진 많은 활동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고 싶고 또 본받고 싶은 거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선친이 외정 말기에 경찰에 굉장히 눈동을 들이고 호시탐탐 거느고 있을 때 능란한 외교실로서 경찰을 달래는 일을 하셨어요. 네. 그때 경찰들은 우리 민족들이 하는 단체는 특별히 감시를 철저히 하고
어찌 놈은 그냥 간판 떼어버리려고 그런 때라 대단히 조심스러웠는데 저희 아버지가 들어서 경찰들을 능란에 달아가지고 교단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네. 그 대종사님 물론 지도를 받으셔가지고 하신 것이지만 그때 공로는 인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제 강점기에 초기 교단에서 참 어려운 때였었죠. 어렵고 힘든 때에 아버님이신 해산 전음강 선진께서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북일교당에 김순서라고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술 생각이 나면은 총무를 와서 창고문을 열으라고 그래요. 창고 속에는 교중 식구들이 1년 먹을 식량이 쟁여져 있어요. 네. 창고문을 열라는 것은 거기에 식량이 저장되어 있으면 공수를 시켜가지고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순경을 산업부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네. 거기에 술을 먹이고 그래서 김수사 돌아갈 때는 창고 보자고 말도 않고 그냥 가버릴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때는 참 긴장도 많이 되고 아슬아슬한 때가 많았어요. 네. 그걸 이제 견뎌내고 해결해 난 것이 저희 선천의 공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네. 그렇군요. 예. 일제 강점기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직접 또 경찰들과 함께 하면서 크게 뭔가 좀 대면하기도 어렵고 교단 내에서 그랬을 텐데 또 큰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또 역할들을 안에서 또 조용히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총부에 살면서 대종사님을 모시는 부모님을 늘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 시절이 부모님의 모습, 대종사님을 받드는 모습, 어떤 모습들이 또 기억이 나세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대종사님은 절대적이셨으니까 대종사님 것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뭐 대종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거짓 행동을 한다는 것은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다 인식더라고 절대적이셨어요. 예. 그래서 모든 사소한 일도 일이 생기면 꼭 가서 지도를 받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대종사님 가르치면 꼭 그대로 실천하고 애들을 쓰시고 예. 그리고 대종사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보려고 열심히 들으셨고 네. 사실 종교단체에서 복 짓는 데는 대단히 관심이 크지만 진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왜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 여러 말씀을 여쭙기도 하고 당치도 않은 맞지도 않는 말씀을 가서 여쭙기도 하고 그 지도를 받고 그러셔서 예. 그때는 뭐 대종사님이 절대적이셨어요. 네, 그건 진리 공부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문답감정 공부도 하시고 그러셨네요. 네. 어머니 앞서도 어머니께서 예비 교모들도 가르치고 큰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권동아 종사께서는 전주로 이사를 하던 원기 8년 그러니까 1923년 12월에 시어머니시죠. 이 성타원 선진으로부터 말씀만 듣던 대종사님을 처음 뵈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대종사님께서 원기 9년 4월에 총부 터를 계약을 하시러 익산에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익산 터를 계약을 하시고 그 길로 전주에 오셨어요. 전주에 오셔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시게 되셨는데 그때 어머니도 대종사님을 처음 뵙고 동시에 저도 대종사님을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 등에서 네. 대종사님을 뵈었어요.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대종사님을 지금 생존하신 교도님들이
뵙기는 저보다 먼저 온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최초로 지금 상황에서는 네. 최초로 배운 것인데 다만 그때 저는 생후 3개월이 생후 3개월. 제가 대종사를 배웠다기보다는 대종사님께서 저를 보셨다고 하는 것이 맞을게요. 예. 예, 어머니는 그때 처음 배웠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총부를 이사 와서 어머니 권동화 종사께서는 대종사님의 아침 진지도 갖다 드리고 바느질도 또 도맡아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 총부에서 지낼 때 어머니 모습 어떤 모습들이 있으세요? 대종사님께서 저희 보고 이리로 이사를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 명을 받고 어머니가 기왕에 이리로 이사할 테면 총부 군내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쭈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시고 집 설계도까지 그리셔서 오간접지부 우리 집을 짓게 됐어요. 예. 그리고 그때 총부는 엿장사하는 때라 엿밥으로 끼니를 때워요. 이게 대종사님께 올릴 수가 없으니까 엿밥을 저희 집에서 진지를 자시게 됐는데 그 기간은 석 달 정도 됐어요. 네. 석 달 정도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진지를 받들었지만 다 생활이 어려운 때라 뭐 진수성찬으로 대접은 못하고 다만 그때 당시는 손님이 나와야 김도 굽고 계란도 찌고 하는 그때 대종사님 진지상에는 네. 많이 올렸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그때 아마 가장 가까이 모시면서 대종사님 말씀도 받들고 늘 가까이서 함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그때 굉장히 바쁘신 어른이에요. 그러셔요? 저희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네. 교훈을 주실 정도로 그런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어린이를 극진히 대접을 해주셨어요. 대종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어른들은 이해라도 할 줄 안다. 그러니 섭섭을 가지면 마음으로 새기는데 아이들은 한번 섭섭하거나 억울한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팽켜버린다. 이해를 할지 몰라. 그러니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예. 예. 저는 이제 6살부터 2년간 이천자문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때 서당에서는 천자문을 가르쳤는데 저는 이천자문을 배웠어요. 예. 대종사님 둘째 아드님하고 문정규 선생으로 계시죠. 그 손자 네. 문동호하고 서에서 한문을 배웠는데 대산종사님께 한문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대산종사님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시게 돼서 2주일 동안 대종사님께 직접 한문을 배웠어요. 예, 예. 조실로 한문 공부하러 가면은 대종사님께서는 그 신부들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방석이 있어요. 투투만. 그렇죠. 그것을 3개를 내주시고 그걸 깔고 앉아서 공부를 하도록 시켰어요. 예. 대종사님께서는 극진하게 어린이를 아껴주셨어요. 예. 예. 직접 대종사님께 한자를 배우고 또 큰 사랑 받으면서 정말 그런 추억들은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소중한 그런 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단 초기에 간고한 살림을 꾸리면서 대종사님 모시고 대중의 모범이 됐던 분이 바로 로사님 부모님이신데요. 이남 이녀 자녀가 모두 우리 교단에 아주 큰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뭐 큰 역할 했는 말씀이 안 되고 저는 국민학교 교사로 4년 반을 지내고는 사표를 내고 네. 저도 대학을 가려고 한번 생각을 했는데 호사다 말하고 그때 집안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뜻은 이루지 못하고 할머니 소원이 손자가 점을 신하기를 늘 소원하셨기 때문에 저도 교중사를 보려고 지원을 했더니 네. 환영회까지 해주시고 급한 데가 영산이라고 그래서 영산지부 학원 교무 겸 서무로 발령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산에 가서 2년을 지내고 그때 이제 6.25 직전에 네. 좌익들 한참 시끄러울 때 총부에서 저를 또 염려하셔가지고 네. 총부로 불러 올려셔서 유일왕님 교사를 시키셨어요. 중등부 교사를 시키셨어요. 예, 거기에서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저는 사범학교 출신인데 그건 초등학교 교사작밖에 없어요. 네. 중등부 교사가 되려면 대학 가야 돼. 그래서 대학을 이제 지원을 했다가 생활이 도저히 어려워서 상산종사님께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네. 원광중학교로 갔어요. 예. 원광중학교에서 원광중고등학교에서 7년, 원광여중고에서 19년, 예.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13년 이렇게 교육계에 종사했죠. 네. 그리고 제 누이 동생은 아타원 전팔근은 그 경성 서울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육계에 있다가 전무신을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금 원로교무가 됐는데 네. 제 누이 동생은 어학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일찍이 영어를 전공을 해서 해외 교화하는 데는 절대적인 공을 세웠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미국 교화에 있어서 그 교역자들 거리 파견하는 데 전력을 했고 국제부장으로 해외 교화에 진력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원광대학교 부총장까지 네. 지냈죠. 그러시죠. 그리고 제 아우는 검사였는데 홍성지청 검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유지들하고 사귀면서 홍성교당을 상입을 했어요. 예. 그리고 광주 검사를 할 때에는 영산에 전기를 끌어들이는데 힘을 썼고 네. 그러고 이제 서울 역천교당에 가서 교도회장도 하고 그런 공을 세웠고 제 막내 여동생은 미국에 있을 때 이재성 교무님이 미국 오셔서 제 누이 동생을 찾아가 가지고 미국 교화를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교당 만드는데 창립에 큰 공을 세웠고 네. 되게 그런 활동을 했죠. 예, 그렇군요. 형제분 모두 국내외적으로 큰 활동을 하면서 교당 설립에도 또 큰 역할을 하셨고요. 국제 교화에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종사님을 친견하고 가까이서 모신 할머니와 부모님 얘기 뭐 무궁무진해서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대종사님을 친견한 로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린 시절 다른 곳 전혀 뭐 외부에는 나가본 적도 없이 총부에서만 지내고 선방도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그 시절에 여러 가지 큰 추억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억나는 그런 추억들 좀 전해주실까요? 저하고 대종사님 둘째 아드님, 셋째 아드님하고는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예. 그래서 새벽이면은 문안을 여쭈러 다녔죠.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안 여쭈는 건 아니고 문 밖에서 네. 문안 여쭈고 가고 그랬는데 서울에서 진정화 씨라는 분이 총무로 이사를 왔어요. 거기에 아들이 진설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하고
문안 일찍가기 경쟁을 벌였어요. 문안 일찍가기. 그 시작은 그 진서라는 아들이 대문에서 네. 지켜섰다가 우리가 문안 여쭙고 오니까 놀려요. 저보다 늦게 왔다고. 그래서 예. 경쟁이 시작됐는데 마침내 오전 3시에 문안을 가게 되었어요. 새벽 3시에 꼬마들이. 그렇게 되니까 대종사님께서 내일 아침부터는 날이 새거든 오너라 하셔서 그래서 그 경쟁은 끝났고 예. 저희들은 대종사님께 종아리를 맞은 일이 있어요. 총부, 농업부, 산업부 집변울이 네. 있었는데 예. 그때 한참 쥐불놀이들을 많이 하니까 예. 저희도 그 흉내를 낸다고 건불모하다가 불을 질렀는데 총부에서. 총부에서 예. 그 이제 지금 총부 식당 바로 위에 예.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것이 집변에 연기부터 불이 났어. 네. 죄가 크니까 대중 모아놓고 대종사님께 종아리를 때리셨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몇 살 때였던 거예요? 어?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7살 때죠. 7살. 대종사님 둘째 아드님은 집에서 성냥을 가져온 죄로 5대. 5대. 문동호는 성냥을 그어서 불을 붙인 죄로 3대. 예. 저는 그런 상황을 어른한테 이르지 않은 죄로 1대를 맞았어요. 로사님이 제일 적게 맞으셨네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런 것이 치욕이죠. 예, 그렇군요. 그렇게 소태산 대종사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은 이렇게 앞서도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때로는 무섭지만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없이 사랑스럽게 자상하게 또 자애로운 모습이 넘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종사님의 사랑 또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일화나 에피소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은 통신표를 가지고 와요. 근데 통신표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실로 가요. 단체적으로.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성적을 일일이 보시고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하면서 허시 안 하시고 이제 과자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퇴마루에 조실 퇴마루에 유리병이 있는데 그 속에 빨간 물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속으로 저 물 마시면 맛있겠다 생각은 순간에 대종사님께서 네. 미륵산 약수란다. 한 예. 잔 먹어봐라 하고 예. 주셨어요. 네. 약수가 뭐 맹물이지 뭐 맛있을 일 없는데 왜 빨갛게 배웠냐면 유리병이었어요. 유리병이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네. 빨갛게 배웠는데 대종사님께 그렇게 어린애들의 마음을 그냥 바로 읽어 알으신다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보고도 어린이들 뭘 원하는지 알고 챙겨주시고 그러셨네요. 그런 자애로우신 대종사님께서 직접 우시는 장면을 보셨어요. 삼선 김기천 종사님이 부산 하단 교무로 계시다가 열반하셨어요. 네. 삼선 종사님은 정산 종사님하고 쌍립될 정도로 대종사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신 그런 어르시고 동시에 대종사님께서 견성인가를 최초로 받으신 그런 어른이신데 그 어른이 열반하셨어요. 네. 열반하셔서 소식이 오니까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제히 군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다 대각전에 모였어요. 대종사님께서도 참석하셔가지고 법조에 앉아 계셨는데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속에서 네. 주저주저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대종사님께서 흑 하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 대종인이 일제히 통곡을 하고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 우시는 걸 배운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뒤에 듣기로는 네. 동산 이동환 대봉도님이 열반하셨을 때에도 우셨고 예. 팔산 김광선 종사님이 열반하셨을 때도 우셨다고 들었어요. 네.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잘 우셨는데 다만 우리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네. 우리는 울면은 그것이 오래 가요. 다음 날, 그 다음 날 계속 가는데 대종사님은 그 자리에서 끝났나요? 네. 대종사님 그 자리에서 끝나요. 네. 대종사님께서 둘째 아드님 19살 때 잃으셨는데 예. 12시에 운명했어요. 대종사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운명하는 걸 끝까지 보지를 못하시고 예. 그냥 자리를 뜨셨어요. 네. 그 정도로 좀 비애를 느끼신 것 같은데 네. 오후 2시에 대중을 모아 놓으시고 네. 생사의치에 대해서 법설을 하셨어요. 네. 이건 보통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19살 아들을 잃었는데 2시간 후에 그 참 대종사님이시니까 그러시지 다른 사람은 못할 일이. 네. 깨달은 성자의 신법을 곁에서 생생하게 지켜보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사님께서 소중한 사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대종사님 모시고 함께 찍은 가족 네. 사진인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할머니가 저희 조모님이시고 그 다음에 보듬고 있는 이 아타원 네. 전발근이고 그 다음 여기는 외조모님 김망홍을 네. 선생이에요. 네. 저 호는 법호는 우타원이고 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선친이고 여기는 저희 외삼촌이에요. 네. 외삼촌도 전무신 하다가 일찍 열반을 했어요. 그 예. 정남에 인정해 주셨는데 그 곁에는 저희 어머니.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사진은 어떻게 찍은 예. 그 역전보화당 있죠. 네. 역전보화당 뒤에 옛날 대교농장이라고 있어요. 그 대교농장 앞에 네. 사진관이 있었는데 네. 그 사진관에 가서 찍은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었나요? 사진을 찍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가족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가족 그런데 사진에 예. 이 사진은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집에 걸려있는 사진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제가 갖다 올렸는데 네. 나는 사진을 정리하시려고 가져오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전문대학에서 전시회를 오는데 보니까 이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사진이 지금까지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여기 이렇게 탁 차렷하고 있는 꼬마가 바로 로사님. 예, 5살 때입니다. 5살 때 대종사님을 모시고 정말 특별한 너무 소중하고 귀한 그런 사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께서 1943년에 열반에 드셨어요. 대종사님 열반 전에 마지막으로 뵌 때는 언제였어요? 제가 그때가 원기 28년 3월 31일자로 북일 국민학교로 정근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근무를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때 5월 16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5월 16일 예햇날 법설을 하시고 네. 그리고 오후에 채우셨다고 하셔서 이리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배운 것이 5월 30일에 뵈러 갔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천식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숨이 가쁘셔서 방바닥에 손을 짚으시고 앉아 계셨어요. 네. 제가 절을 올리니까 곁에 모시고 있던 주치 와카스기라는 일본 의학 박사인데 우리 음으로 오면 약삼이라고 그러죠.
와카스기라는 그 의사한테 인사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인사를 했죠. 그러고 왔는데 다음날 6월 1일 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나오니까 쉬는 시간에 나오니까 교장이 시내를 갔다 와서는 불법연구회 대장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총부로 뛰어갔죠. 그랬더니 총부 마당에는 부인들이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으셔가지고 통곡을 하고 계셨고 저는 그냥 그 길로 조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조실에 단을 높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종사님을 모시고 김형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대종사님 면도를 하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그 김형호 선생은 그 면도 온 것을 품에다 상당 기간 품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산 박장식 종사님이 사회를 보셔가지고 정산 종사님을 후계 종법사님으로 모시기로 결의를 해서 네. 일제 일어나서 절을 올렸어요. 그때 경찰은 불법연구에 대종사님이 열반하셨으니까 네. 이제 후계 종법사를 가지고 저희들끼리 틀림없이 싸움이 벌어진다 하고 싸움만 벌어지면 간판 떼어버리자 하고 거느고 있었는데 네. 아무 잡음 없이 순탄하게 종법사 후계 종법사 결정이 되어 오니까 참 놀라운 단체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그래. 네.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 열반한 그런 큰 슬픔 속에서도 많은 대중이 안정된 마음으로 그 후계 종법사 잘 승계를 하고 교단을 이어나갔습니다. 원불교는 매년 6월 1일 6일 대제를 봉행하는데요. 로사님 참 특별한 날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 대종사님을 직접 배운 친견 제자로서 대종사님이 더더욱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하여튼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대종사님이 안 계시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굉장히들 참 침통했고 참 슬퍼했죠. 네. 저도 대종사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다가 대종사님이 열반하시니까 참 앞날이 막연했고 걱정스러웠어요. 네. 그런 큰 슬픔을 딛고 오늘날의 원불교가 있기까지 또 많은 선지님들이 큰 역할들을 해오셨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6월 1일 6일 대제면 특별한 또 감정으로 우리 로사님도 6일 대제 봉행을 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추모 향례를 해마다 올리면서 로사님은 우리 교단이 앞으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뜻대로 크게 발전하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 누구보다 크게 갖고 계실 텐데 해마다 6일 대제 돌아오면 어떤 마음으로 또 기억하고 계세요? 6일 대제 제가 대종사님 연글식에서 교도 대표로 조사를 한 사람입니다. 예. 어째서 그 젊은 저를 그렇게 시켰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라 네. 대종사님께 참 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대종사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 제자들의 성부를 바라신 것이니까 어쨌든 저도 견성이라는 걸 해보고 싶고 견성을 해서 제중하고 싶고 그러한 인물이 되고 싶은데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저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은 견성하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참 황홀한 지경을 겪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경을 거쳐보들 못해서 제가 견성을 모든 건 틀려온 사실이고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다. 그러나 이제는 다 이제 살았어요. 다 살았어.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다 내생에 가서
이루어질 그런 문제입니다. 다 살았다고 하시지만 제가 뵙기에는 아직도 정말 건장한 청년같이 정정하셔서 두고두고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후진들에게 또 큰 사표가 돼주시고 대종사님의 그 큰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염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월은 추원 보본의 달입니다. 교단에서는 6일 대제가 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현충일이는 특별한 달인데요. 인생도 그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대종사님의 친견 제자 로사님과 함께하면서 대종사님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보훈의 일터에서 어떤 활동하셨는지 로사한 전성한 종사님과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